경찰 관계자는요, 이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감정과 외로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 가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임 속에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어린아이에게 접근해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착취를 하고 정서적으로 지배해서 고립시키고 학대하는 그루밍 범죄는요, 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종의 형태로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범죄 피해자라는 걸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뒤늦게 자신이 성범죄 대상자였다는 걸 인지할 땐 오랜 기간 이어진 착취와 학대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미국 헐리우드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데이비드라는 가수 소유의 테슬라 차량에서 부패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테슬라 사건의 타임라인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4년 4월 5일에 15세 소녀인 셀레스트 리바스의 실종 신고가 가족에 의해 경찰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2025년 9월 6일에 데이비드가 거주하던 헐리우드 고급주택가 인근 노상에 방치된 데이비드 소유의 테슬라 차량이 이웃 주민에 의해 신고되죠. 차량은 근처 견인소로 견인되는데요. 이틀 뒤인 9월 8일에 해당 차량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견인소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과 함께 차량 앞에 위치한 트렁크를 개방하는데 여기서 검정색 바디백에 담긴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죠. 시신이 발견되고 9일 후인 지난 9월 18일에 해당 시신이 지난해 실종된 셀레스트로 밝혀집니다. 사건 발표 직후 데이비드는 셀레스트를 모른다고 했지만 데이비드의 과거 SNS 행적들이 모두 파묘되면서 데이비드과 셀레스트가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죠. 게다가 데이빗을 유명하게 만든 노래인 로맨틱 호머사이드 속 가사와 뮤직비디오 내용, One More Dance 속 장면이 사건과 여러 가지 유사성을 보이면서 데이빗이 가해자가 아닌가 하는 대중의 의심이 키워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가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살인보다도 데이비드라는 가수가 조금 특이한 성장 배경의 소유자였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교사, 안정된 중산층 가정환경. 어떻게 보면 크게 엇나갈 일은 없을 것 같은 성장 배경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일본 하드코어 게임에 중독되고 고어 영상물에 집착하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그를 미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정신세계가 정말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헐리우드 테슬라 사건을 보면서 몇 년 전 인천에서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양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의사인 아버지를 둔 부유한 가정의 소녀가 어떻게 반인륜적인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가 됐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죠. 김양이 평소 연쇄살인마 미드 한니발 시리즈라든지 고어물을 즐겨봤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를 두고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법원에 아스퍼거 증후군 주장을 하기도 했고 공범인 박양을 시켜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그것도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년형을 선고받았죠. 저는 묘하게도 데이빗에 대한 언론 자료를 보면서 2017년 김양의 모습이 겹쳐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범죄 모두 비슷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일반적인 또래 관계에서는 고립된 상태로 온라인, 가상세계가 중심이 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한 인간관계보다는 온라인에서 보고 들은 관찰된 경험이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발달 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이 청소년기는 자율성, 정체성,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발달 과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발달 과업의 미완성이 이 둘의 심리적인 취약성이라는 점에서 일부 공유되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언론에 의해 밝혀진 셀레스트와 데이빗의 관계가 청소년 그루밍 범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셜미디어나 랜덤 채팅 앱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최근 1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루밍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176% 증가했고요.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67건에서 166건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전체 피해자 73명 중 29명이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이었다 그러고요. 13세 이상 15세 이하가 34명, 16세 이상 20세 이하가 9명으로 피해자의 40%가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로 SNS나 오픈 채팅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62명 중 42명이 19에서 30세 사이로 전체의 약 68%였다고 하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진료 보고 있는 한 청소년도요, 이 친구가 가족관계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서 학교도 자퇴하고 친구 관계도 단절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자기가 의지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얘기를 저에게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아이가 저랑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해준 얘기였거든요. 다행히도 그 사람과 몇 번 만난 정도지 성적 접촉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이나 제가 경험했던 나쁜 사례들을 얘기해주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 친구 부모님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 알렸고요. 경찰 관계자는요, 이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감정과 외로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 가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임 속에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어린아이에게 접근해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착취를 하고 정서적으로 지배해서 고립시키고 학대하는 그루밍 범죄는요, 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종의 형태로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범죄 피해자라는 걸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뒤늦게 자신이 성범죄 대상자였다는 걸 인지할 땐 오랜 기간 이어진 착취와 학대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후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너무 어릴 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를 통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도 잘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게다가 대부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닌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내면에 쌓인 우울감이나 분노를 자해로 자꾸 풀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헐리우드 테슬라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피해자인 셀레스트가 생전에 친구와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 모습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셀레스트의 가정은 그닥 화목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실종되기 전에도 셀레스트가 자주 가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셀레스트가 이렇게 가출했다는 게 범죄로 인해 잔인하게 희생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가해자가 누구이건 간에 미성년자인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경찰이 셀레스트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